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 생활 부모 교육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서울 장애인 복지관 유은일입니다. 지난 6월에 뵙고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올 여름도 정말 더웠는데요. 건강하게 여름 보내셨나요? 얼른 날씨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부모 생활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자녀와의 올바른 의사소통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등 해결과 협상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부모는 성인으로서 자녀를 잘 보호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요. 교육을 하다 보면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 때 자녀와 갈등 상황을 경험하시나요? 사소한 것들부터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자녀와의 갈등을 잘 대처하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정인식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주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단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비상구 계단인데요.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화가 났을 때 비상구를 찾아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고 자기만의 비상구를 찾아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본보기를 통해 알려주고 자녀에게도 자녀의 비상구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비상구를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화가 진정되는지 비상구를 찾으셨다면 화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비상구도 같이 찾아보자고 했었는데요. 자녀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녀가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잘 조절하고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은 자녀가 기분 좋을 때 평상시에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갈등 해결과 협상 기술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갈등이 생기는 가족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가정에는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갈등 해결 방법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더 가정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등은 나쁜 것일까요? 네.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에서 강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강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완벽하다, 힘이 세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드시기도 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각자 마음속에 가진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진심으로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갈등 해결 방법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녀의 부족한 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부모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보면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가 그만큼 잘 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 해결을 할 때 부모가 나는 부모야, 나는 어른이야,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끌고 가야지.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다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녀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협상 기술, 그리고 자녀가 문제 해결을 할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나요? 자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얘가 왜 이러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행동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하는데 이 행동은 신경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시기의 아이가 반항을 한다면 이건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어떤 부모님은 사춘기 시기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성장 발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면 자녀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각각의 자녀는 다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생활 연령과 발달 연령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에서 어떤 아버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손에는 뽀로로 인형을 들고 한 손에는 로봇을 가지고 있었네요. 7세 남자아이였었는데요. 생활 연령과 발달 연령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의 나이가 거의 이제 사춘기 시기인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가는 과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부모에게 반항을 심하게 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착하기만 했던 아이들도 이때는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춘기 시기는 신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신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갈등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갈등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발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갈등을 견뎌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고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녀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춘기 시기에 보이는 자녀의 문제를 장애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녀도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장애 자녀들도 생활 연령에 따라 사춘기 시기가 오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성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변화로 감정 조절이 그 이전보다도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애한테 퇴행이 왔나 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한 노력이 다 소용이 없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사춘기 시기의 자녀의 이런 행동은 퇴행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장애로 인해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춘기 시기 자녀를 양육한 한 선배님이 후배 부모님들에게 사춘기 시기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시기를 잘 지내면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또 지나가면 다시 그 전에 평온한 생활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자녀와 지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힘든 게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계속 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가 가지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는 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가진 힘, 부모로서 내가 가진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파워링과 파워링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립니다. 임파워링은 자녀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워링은 물리적인 힘으로 기를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부모가 가진 힘을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부모로서 가지는 권력을 자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고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이 무기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녀를 끌고 가게 되면 자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은 학습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이 무기력이 학습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가진 힘을 자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임파워링은 자녀가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중요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건데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람은 누군가 내 감정을 공감해 줄 때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감정이입이 된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는 장애가 있어서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와 공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그걸 잘 알아차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을 해주어야 자녀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방법, 표정, 눈빛, 몸짓 더 중요하니까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된 경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지 자녀가 가지는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래, 너는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는 지금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널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를 도와줘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피드백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속상한 거구나. 엄마가 보니까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공감을 해주어야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심리적인 여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간이 없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자녀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에너지를 잘 충전해야만 합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모토 중에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모토인데요.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지하철 노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하철 노선을 계속 말할 때 일단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어떨 때는 아이가 즐거운 목소리로 노선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반복되는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네가 목소리가 평상시랑 조금 달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아니면 오늘은 더 기분이 좋아 보이네 라고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엄마의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엄마가 나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줬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의 말을 더 잘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아이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느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아이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나누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하지 않고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를 참여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데요. 자녀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주가 인간에게 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는 사랑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이 가진 힘이 크다는 건데요.
질문을 적절히 잘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 우리 애는 말을 못해서 물어보지 못하는데 어떡해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가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고 부모가 다 결정을 한다면 자녀는 더욱더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고 대신 다 결정을 한다면 자녀는 자기와 관련된 일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나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자녀에게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녀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자녀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어? 어떤 걸 선택하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녀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양자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자택일 방법은 평상시에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할 때에도 양자택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양자택일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자녀를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갈등 해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유 가리기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이 가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면 서로 함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 해결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본래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모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의 의견인데요. 자녀가 어리더라도 물어봐 주어야 하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빼면 안 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고 자녀가 어리다 하더라도 모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협상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교육에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아이에게는 반발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결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자녀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가르쳐야 할 때는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교육자로서 자녀를 교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각할 수 있고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일 때는 자녀를 참여시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녀도 함께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럼 모두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약속을 정할 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도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어야 합니다. 한쪽만 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양쪽이 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협상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 자녀 사이에서 계속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패배자의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모는 승리자, 나는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권력을 잘 사용하면서 자녀를 잘 참여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협상에 성공하려면 양쪽 모두가 다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갈등 상황으로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게 바로 핸드폰 사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핸드폰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는 계속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일단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네가 핸드폰을 더 가지고 놀고 싶지. 그 마음은 엄마도 똑같아. 그래서 엄마가 네 마음은 이해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을 정하면 좋습니다. 아이는 그럼 나 하루에 3시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3시간은 너무 많아. 하루에 1시간만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아이하고 협상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이에게 물어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 한번 해볼까? 네, 1시간 반으로 정한다거나 2시간으로 정한다거나 자녀에게 물어보고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를 에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 또 식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두고 들어가는 것, 아니면 시간을 정했다면 몇 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하지만 아이에게 혼자 있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속을 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규칙을 정하면 좋은데요. 이때 중요한 건요. 부모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했다면 부모님도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10시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부모님도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자녀와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협상은 양쪽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협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라는 건데요.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조율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협상을 할 때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고요.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꺼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켰잖아. 이번에도 약속 못 지킬 게 뻔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자녀와 협상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아이랑 협상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것, 예의나 법에 대한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가르치고 그 이외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자녀를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부모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녀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자녀를 참여시키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도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경청해야 되나요? 우리 애는 발달이 늦어서 잘 몰라요. 언제부터 물어보고 참여시켜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참여시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이의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아이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녀에게 물어봐주고 자녀의 욕구와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별개라는 것.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참여시키라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별개다.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다. 감정은 존중해 주지만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모토 중에 나와 관련된 결정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랑 관련된 문제는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모든 자녀들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가 있는데요.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어봐 주셔야 된다는 것.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물어봐 줄 때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에게 물어보고 함께 약속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저희 부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의 이름은 자기주도지원부입니다. 보통의 삶을 추구하는 복지관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2020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지원부라는 부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자기주도,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인데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자기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어야 하고 자녀와 관련된 것은 자녀에게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공감해주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함께 약속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더 존중해주고 성인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긍정적인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물어봐 주시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제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10년 이상 하면서 부모님의 역할을 정리해 본 건데요. 이 표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가진 힘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면 그 순간에는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갈등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와 내가 관계가 어떤가?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부모님은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력과 다릅니다. 권위는
물리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자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자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파워링이 아니고 임파워링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자녀와의 갈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자녀에게 물어봐주고 자녀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 강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자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한 지원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자녀가 주도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자기결정 능력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교육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어떤 건가요? 꼭 가져가고 싶은 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갈등 해결을 주제로 교육할 때 갈등 해결이 잘 되려면 부모와 자녀와 평상시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할 때 어떤 갈등 상황에 있더라도 그 갈등이 잘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와 아빠를 우리 자녀가 좋아하게 될까라는 부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자는 건데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시작도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는 행복한 부모라는 것.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에너지를 잘 채우시면서 자녀와의 즐거운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슬기로운 부모 생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슬기로운 부모 생활 부모 교육 3번째 갈등 해결과 협상 기술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즐겁게 자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